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1위, 공무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공무원, 부동의 1위.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앞서 말씀드린 희망 직업 순위는 지난 2020년까지의 결과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80년대부터 선호 직업 1위를 달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비교적 높은 연봉, 안정적인 일자리, 게다가 연금까지 청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공무원 시험 학원이 오랫동안 큰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공무원만 희망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쓴소리까지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정체되고 연금도 재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선호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의사가 차지하고 있죠.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또 엄청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공화국이 되려나 봅니다.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입학을 하자마자 휴학하는 사람이 전체의 6.2%에 달하는데 대부분 의대에 다시 입학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초등의대반도 등장했죠.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그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 강국을 준비하는 건지, 그저 남보다 돈 많이 벌고 상위 클래스로 가는 길을 희망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5월 30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KBS 기자들 원탁에 똘똘 뭉치는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 K 잠시 후에 찾아가는데요.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국가 재정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는 너무 안 좋아요. 정부가 이럴 때 돈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들리는데 앞뒤로 다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살림 어떤지 점검해 보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은 배달 많이 시켜 드십니까? 배달 앱을 떠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라이더들이 또 파업을 잇따라 열기도 하죠. 그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땡땡땡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공급망 교란에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이었죠.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한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풀어서 쓰면 6글자, 줄여서 3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아니고 이 6글자 땡땡땡땡땡땡 6글자 이걸 줄여서 김 팀장 박 차장도 아니고 차장 과장 아니고 이거 더 힌트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199님이 재빠르게 보내주셨네요. 1199님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그 메모리얼데이 현충일로 휴장을 했죠. 어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도 휴장을 했고, 그런데 아시아 증시 특히 일본 증시가 엄청 좋았어요. 맞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제 33년 만에 최고치를 깼습니다. 니케이 이제 225 지수는
어제 1% 넘게 올랐는데요. 3만 1,200엔 선을 돌파했는데 네.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1990년 7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일본 증시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우리 코스피를. 네. 그동안은 이 3만 선이 굉장히 허들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들을 넘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제는 뭐 아시아 증시 가운데는 뭐 우리 증시가 쉬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했다. 네. 라는 이제 큰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죠.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여기다가 지금 일본은 사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굉장히 엔저 기조를 바뀐 통화정책 수장도 이어가겠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엔화가 약세입니다. 네. 엔화가 지금 이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돈 푸는 정책으로 여기는 일관해 왔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부채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증시에서도 일본에서는 내수지에 비해서 수출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로 이제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는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지분 더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또 움직이면 굉장히 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지만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굉장히 반도체주에서 거의 몰빵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10조 원 넘게 이제 이 반도체주를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넘게 20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 다만 우리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300포인트 가려면 아직 멀었는 한 20% 더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본 증시는 1990년 이후 최고치. 오늘도 일본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일본의 경제 정책 중에서 뭐 배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증시 저평가를 탈출하려는 그 노력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금융투자협회가 좀 조사한 걸 보니까 그동안은 채권은 야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유물 아니냐. 네. 워낙에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좀 크고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품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연초부터 이제 지난 2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들인 채권 금액을 봤더니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어났어요. 월간 지표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더욱 도드라진데 이 지난 이제 4월에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2,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네. 월간 통계 작성된 이후 뭐 최고 기록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이제 뭐 채권의 약정된 이자 갖고 있으면 또 금리가 뛸 경우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낮은 안전한 상품의 대명사인데 네. 이제 거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고액자산가나 기관 투자가의 전유물쯤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 그리고 이제 채권이 쿠폰 이자율도 높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이 금리가 정점에 달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회사채든 국고채든 금리가 내릴 일만 있는데 그럼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네. 지금 사놓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 투자할 때 이게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이나 채권을 살 경우에는 이게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한 0.2% 정도로 매도할 때 반드시 내서 이건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 이걸 중개한 파는 증권사도 역시 수수료를 챙깁니다. 근데 이 수수료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주식은 사실 무료 이벤트 많이 해서 제로 수준으로 거의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옛날 분들은 사실 전화로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전화로 매매하면 좀 증권거래에서 많이 내야 합니다. 0.45% 정도 총 거래 금액에 굉장히 많이 내지만 네. 그러나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0.01, 0.02로 평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한 15,000원 정도예요. 네. 근데 같은 금액을 채권을 살 경우에 10배 이상 듭니다. 수수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제 증권사별 수수료를 좀 꼬박꼬박 좀 챙겨봐야 되는데 증권사들의 이제 수수료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해요. 보통 채권은 뭐 1년 만기, 2년 만기,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을수록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네. 여기다 거래 금액이 좀 작아요. 거래 금액이 작으면 또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하고는 조금 반대인데 통상 한 2년 정도 만기를 가진 채권을 산다라고 하고 이게 소액이다라고 하면 수수료 얼마나 내느냐? 최고 0.6%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채권을 사면 60만 원 낸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수수료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증권이라면 한 15,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워낙에 경쟁이 심하고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증권 수수료율은 경쟁률이 좀 높지만 채권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거래하시기 전에 증권사별로 내가 매매하는 채권이 과연 어느 정도 수수료인지 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은 한 번만 내지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담이 알게 모르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ETF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은행 요즘에는 은행 지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동 입출 금기 ATM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한 시대인데 은행 지점이 많이 폐쇄된다라는 건 익히 많이 들었는데 ATM기까지도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점이 폐쇄되면 그 안에 있는 ATM기가 다 사라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4시간 무점포라고 해서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최근 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이달 24일 기준 4대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ATM기가 전국적으로 16,600여 개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한 204개나 줄었어요. 이게 4대 은행 기준입니다. 근데 월 평균 한 40개 이상씩 매달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게 들어요. ATM기 은행 입장에서 보면 한 대 구입할 때 1,000만 원. 여기다가 운영비 관리비 연간 따지게 되면 약 1,500만 원가량 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ATM기 사실 이용자는 수수료 받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할수록 적자인 구조다라는 거고 또 하나 시중은행들의 변은 뭐냐. 지금 은행 뭐 어플 통해서 네. 모바일로 거래하는 디지털 금융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만큼 현금 사용 고객이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 현금 사용에 굉장히 익숙한 늘 현금 지갑에 빳빳한 5만 원을 챙기고 다녀야 되는 어르신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현금 지급기 찾아서 산말이에요. 없어진 지점 가면 그렇죠. 다시 교통편 이용해서 이제 가야 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불편함 이게 4대 은행이니까 공동 이용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한 은행에서 한 대 관리하는데 1,500만 원이라면 4개 은행이 공동으로 관리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좀 줄어서 사교육비도 줄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뭐 1인당으로 따지거나 가구당으로 따지면 교육비 지출이 더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분기 이제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한 7,200여 개 가구가 네. 과연 소득은 얼마인지 소비는 얼마인지 가계별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별로 공개를 하는데 지난 1분기에 보니까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네. 유일하게 적자였습니다. 네. 하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도 보니까 적자도 내역을 좀 보다 보면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게 뭐냐? 1위가 바로 교육비 지출이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35%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이 3.8%인데 9배나 더 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얘기는 야 내가 못 먹어도 애들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집안에서. 네, 소득 한 20% 계층에서 그 다음으로 뭐가 늘었느냐? 주거, 수도, 광열비 네. 23% 늘었어요. 이게 다 교통요금, 공공요금 부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 늘어나는 게 식료품이나 비주류 음료 19%, 보건의료가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씀씀이를 보니까 1위가 교통비예요. 16.5%, 해외여행 가고 음식 숙박업 13.4%, 교육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타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상대적으로 소득이 이제 저조한 소득이 빠듯한 서민 가구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은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특히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좀 시사한 바가 크네요. 계층 사다리 위로 내 자식을 밀어 올리려는 부모님들의 노력, 그 피땀 눈물이 눈에 선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준 기자와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얼굴이, 이야, 이세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디지털 뉴스부에서 있고요. 네. 10년 차 된 기자라고 그래요? 이세준입니다. 굉장히 앳된 얼굴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전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10년 차요? 네네. 깜짝 놀랐네요. 베테랑이니까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인데 재정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도 덜 거치고 근데 또 돈은 더 써야 될 것 같은, 즉 정부가 돈을 써야 될 것 같은 나라 환경이어서 우선은 지난주에 저희가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경제상식 퀴즈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 가을에 하는 것 아니냐고. 추경이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하반기에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경제 상황을 좀 보고. 가을 추. 네.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독특한 해석이네요. 네, 일리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원래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 야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경제 안 좋으니까 마중물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하반기에 좀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거는 어떤 정부에 상관없이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들 편성해 왔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가계부를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이제 미리 표를 짜놓고 그걸 이제 예산안이라고 해서 국회를 땅땅땅 통과시키고 이제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막상 들어오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거나 혹은 막상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잡아놓은 지출 예산은 적거나, 그러니까 가계부를 적게 쓰니까 이제 오차가 자꾸 생기니까 당연히 우리도 가계 경제 운영할 때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정부는 국채를 찍어야 되는 거고, 혹은 증세를 하거나, 혹은 차가 한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되면 당연히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가계부를 쓰는데 자꾸 오차가 생기니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추경의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 국가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주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놓긴 했지만
사실상 약간 좀 사문화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세보니까 2000년 이후에 추경을 안 한 해, 네. 추경을 안 한 해.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빼고 2000년 이후에 딱 5년만 안 했더라고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인데 네. 5년은 추경을 안 하고 18년은 추경을 했어요. 아하. 뭐 추경을 여러 번 한 해도 있고. 그렇죠. 아까 뭐 추경은 주로 가을에 한다고 하셨지만 1월 추경도 있었고요.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추경이 일상화됐죠. 일상화된 것이고 그 이유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계부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측의 영역과 예측 불가의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예측의 영역이라는 건 이제 그 세수 수입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 불가로 무슨 사태,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는 그 예측 불가에 대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거고 예측의 영역, 세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세입 경정이라고 그 말을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세수가 틀릴 때 생각보다 덜 거칠 때 그걸 우리가 돈이 좀 덜 거치니까 뭐 국채를 좀 더 발행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추경에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예. 쓰는 거 걷는 것 다. 네. 근데 이제 걷는 것도 올해는 좀 상황이 심각해요. 1분기까지만 벌써 24조 원 정도가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거친 거죠. 세금이.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이세준 기자. 돈이 덜 거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당초 작년에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은 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좋을 줄은 몰랐고 경기 위축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 3월까지 정부 국세 수입이 87조 1천억 원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1년 전보다 24조 원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좀 감소했나 보니까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최근에 부동산 시장 안 좋으면서 거래 급감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업들 반도체 포함해서 기업들 실적 좋지 않으니까 법인세도 덜 거치고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사람들도 지갑 열지 않으면서 부가세 감소하고 있고 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새 주식 시장 좋지 않으면서 최근에 뭐 앱에 들어가 본 지도 오래됐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도 네.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식 거래 줄면서 증권 거래세 이런 그렇죠. 것들도 크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하는 경우에는 들어온 돈이 적거나 써야 될 돈이 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당초보다 많이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경제 이런- 전반적으로 좀 활력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세수 결손은 좀 특이한 사례긴 합니다. 보통은 초과 세수가 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든 초과 세수든 간에 정부가 일단 100 정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지금 한 80 정도밖에 안 거치면 세수 결손인 것이고 100 정도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20 정도 이제 거치면 초과 세수인데 사실 작년 이맘때는 초과 세수였어요. 세수가 너무 많이 거쳐서 지금 네.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빈도를 보면 초과 세수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좀 당연한 속성이긴 한데 이제 예산을 짜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돈이 덜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다소 좀 겸연쩍고 끝나죠. 네. 근데 돈 많이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돈이 막상 적게 거치면 더 많이 혼나거든요. 뭐 당연하죠. 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세금을 걷어보면 좀 더 많이 거치는 초과 세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좀 후하게 예측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예측보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무려 24조 원이나 세수 결손이 생긴 것은 제가 뭐 개국 이래 다 기록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본 적이 맞아요. 없는 굉장히 규모의 이례적이죠. 세수 결손이긴 해요. 이례적인 일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도 또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좀 우려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성민수 기자. 세수를 걷어서 이제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20% 정도 좀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 교육교부금이랑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네. 그 교육 당국이랑 그다음에 지자체에 주는 돈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그 당장 펑크가 나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또 이 뭐 기금 그러니까 뭐 안정화 기금, 뭐 종합 안정화 기금 이런
그 펑크가 났을 때 그걸 메우기 위한 기금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걸 써도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손이 생기면 그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결국에는 이거를 장부상 맞춰주긴 해야 되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지금 일단 뭐 당장에 뭐 불용 예산이나 이런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걸 메울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진짜 추경을 해가지고 이거 장부 보정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많이 펑크 나면, 그러니까 가계부가 우리가 어려우면은 당장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정부도 예상보다 너무 펑크가 많이 나니까 뭐 가용 지원을 총동원해서 막아보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 상황에서 특히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분들을 좀 도와주고 발굴해내는 역할도 일종의 재정 역할이라 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쓰기로 한 돈도 막 조이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있는 분들은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크게 변하는 건 없겠지만 분명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규 님이 추경호 장관이라 추경을 좋아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한 2년 전쯤에 전 정권 시절에 네. 잦은 추경을 막 지적을 많이 했어요. 추경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본인은 추경호가 아니라 추경불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명한 말이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어 있고 이 추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본인의 이제 위치인데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이제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아니, 꼭 어떤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떠나서 그 네.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방금 석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장부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근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추경이고 세입 네. 추경, 그 다음에 세입 경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추경이거든요. 그 세출 경정.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다 현재로서는 지금 기재부 장관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 미스매치를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를 맞이하겠다는 건데, 정부의 바람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네. 하반기에 경제가 좀 풀리면 하반기에 거치지 않았던 양도세나 뭐 법인세나 그다음에 부가세나 뭐 증권거래세가 좀 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세입 증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인위적인 그 장부를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게 될 것이다라는 바람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1.4%로 또 내렸잖아요. 낮춰잡죠 계속. 그러니까 상저하고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상저하 중, 뭐 상저하 저일 경우에는 진짜 세수 결손이 계속 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정말 추경을 안 하려면 방금 우리 이세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안 써야 됩니다. 돈을 안 쓰는 건데 불용인데, 그게 사실 불용도 엄격하게 말하면 추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에 한 10조 정도를 지출하려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네. 그걸 인위적으로 8조만 쓰는 것은 사실 국회가 예산 의결한 것을 정부가 집행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재정사정상 기초연금에 그 정도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정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현재로서는 그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알아서 좀 적당히 좀 아껴서 쓰세요라는 되게 애매한 신호를 그냥 각 지자체나 집행 부서에 주는 건데 그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런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사실 정말 가을이 돼도 3분기 4분기가 돼도 추경을 정말 안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성민수 불용을 기자. 했던 적이 이제 2013년과 2014년 두 번 정도 10조 원 정도 그 비었을 때 이제 각 부처에다가 당장 올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항목을 이렇게 좀 보고를 해봐라 해서 네.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네.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10조 원 정도 비었던 건데 지금 이제 벌써부터 너무 많이 비었잖아요. 지금 뭐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작년에 자연불용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에서 못 쓴 예산들이 한 13조 원 정도 됐고 네. 올해도 한 이제 10조 원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한 6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금 아까 말씀드린 뭐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그런데 이제 여윳돈이 한 5조 원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0조 정도는 일단 불을 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를 좀 기다려 보자. 근데 이제 하반기에 아까 그 김준범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연 하고일 것인가 세목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있을 때 법인세는 일단 걷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하반기에 한번 내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민간 소비가 그렇게 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득세밖에 안 남았어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이 불을 끌 만큼 충분히 나올 것인가? 그건 좀 의구심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게 자꾸 좀 되게 좀 약간 착각을 주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 석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연적인 불용이 매년 나와요. 그 당연한 게 사실 늘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올해 뭐 철도를 까는 데 10조 정도를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컨대 원자재 수입이 안 되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 당연히 남는 돈을 다른 보다 값진 사업에 쓰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불용을 처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째 지나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니까 국간직이란 기재부 장관이 자꾸 불용 얘기를 하면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돈을 쓰려다가도 멈칫 주저하게 되는 거죠. 약간의 그 재량권이 있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알아서 좀 아껴 쓰라라는 애매한 신호를 주는 전 이상한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정직하게 추경을 하면 되는 건데 최근에 강제 불용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그 반강제 불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제 불용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부러 이쪽으로는 돈 쓰지 마세요. 예산 편성된 거 있지만 저거는 아끼세요라고 한다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게 2013년 14년에 했던 그걸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앞뒤가 사실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제 불용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마는 쓰고 남는 돈이거나 아니면 안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의 어느 부문이든 지출을 줄인다라는 건 또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확대하는 효과랑은 또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라도 지출을 늘려야 민간이 좀 돌아가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정부까지도 예정했던 예산을 덜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가계 기업 정부 세축이 다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자니 그거는 정부의 생각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냐. 혹시나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세라든지 신용카드 뭐 소득공제라든지 서민에게 주던 혜택을 정부가 세수 문제 때문에 되돌린다라든지 줄인다라든지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이제 기재부에서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을 역대로 계속 관행적으로 그때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때 주로 많이 손을 대는 게 이제 조세 특례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든지 뭐 이런 규정을 정비를 하죠. 작년에는 그걸 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세준 기자. 이미 예전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소비가 지금 다들 안 쓰고 있는데 네. 그나마 소비를 진작시키려면은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존에 줬던 거를 이제 앞으로 이걸 축소하겠다고 했을 그렇죠. 때 분명히 반감이 심해질 거고 또 정부에 대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분명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소득공제를 축소한다거나 세액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감세를 조금 지향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네. 덜 걷겠다고 지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덜 좀 효율적으로 써봐서 우리가 그걸 잘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했던 이제 정부이긴 한데 감세이기 때문에 거치는 세금은 줄지만 당장 이렇게 세수 결손이 크면 네.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더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공제해 주던 혜택을 줄이거나 그렇게 되면 가장 그 3대 세목 중에 하나가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뭐 소득 세율을 올리는 건 쉽지 않겠죠.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줄이는 식으로 뭔가 좀 더 거두려는
정책적 동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김재영님이 정부가 정부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정부도 고민이 많겠죠. 특히 이제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니까. 그런데 뭐 뭐든 다 좋기는 한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성장률은 떨어져 가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악화되어 가고 있고 재정 상태도 지금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어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던 뭐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빼앗기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여야의 어떤 뭐 계산 셈법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조금 뭐 한 1년 먼저 예측을 해보자면 어떤 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경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추경 혼데 왜 추경 불호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자기들에게 선거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게 국민들이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수펑크나는데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추경해서 우리 좀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분명히 압박하내고 본인들의 선거에도 유리한 활용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작년에 이제 사면초가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감세를 했잖아요. 네. 법인세 감세하고 뭐 그랬을 때 왜 감세를 하냐 쓸 돈도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경제부총리가 추경 얘기를 자꾸 안 한다고 선을 긋는 거는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갔을 때 야당에서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할 게 뻔한데 왜 법인세 감세했지?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엄밀히 봤을 때 그 법인세 감세가 이제 한 3조 정도 줄어든다고 세수가 3조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게다가 이제 그 조금 실적도 나빠지면서 그 영향도 제한적일 텐데 근데 마치 그게 전체인 양 법인세 감세를 해줘서 지금 세수가 펑크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감세 효과는 이제부터 나타나야 하는 거고요. 뭐든지 이제 결과로 평가받는 게 사실은 정치인들이고 정부 관료들의 실력일 텐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드는 건 상저하고 뭐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현상이 좀 나타나려면 지금부터 좋아져야 그걸 바탕으로 하반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건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지적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정부들이 워낙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해주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SK가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세금을 시원하게 돌려주겠다는 그 제도인데 그걸로 인해서 세금이 또 결손이 생기겠죠. 근데 그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올해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수 결손은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세입 세출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결손인데 올해 들어서 그게 이제 덜 걷겠다는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세금은 더 덜 거칠 거예요. 그것까지 반영이 되면. 근데 이제 점점 상저하고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는 저는 굉장히 좀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려다가 일부러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나올 뻔했는데 한 번 더 이거 언급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음식을 만들 때 식재료가 필요하듯이 산업에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국회에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기초 재료부터 여러 가지 이거 힌트가 나갈 것 같아가지고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정부 정책과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힌트 드리자면 유비관우 장비 아니고 1918님이 배우 소지섭 씨가 영화 회사원에서 부장으로 나왔다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길게는 6글자로 좋고요.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줄여서 3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584님이) 경제부 기자들 당신들도 책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문자 메시지는 잘 안 읽게 되는데 저는 읽습니다. 우리 기자들도 정론직필해야 되고 또 좋은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대안도 사실은 잘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생활에 밀접한 이슈입니다. 배달 관련된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배달 수요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특히 어린이날 때도 그랬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도 라이더들이 파업을 했다고 해요. 배달 종사하시는 네. 분들이 왜 파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대표적인 배달앱 업체들이 예. 배달비, 그러니까 라이더분들의 수입이 되는 배달비 체계를 이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편이 이루어지면 배달비 수입,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건 결국 업체의 횡포고 라이더들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파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땐 약간 이상하네. 나는 배달비가 굉장히 부담돼 죽겠는데 네. 왜 정작 일하는 분들은 돈이 적다고 그러지? 그럼 내가 내는 배달비는 다 어디로 가는 건가? 사실 이런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 배달비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내는 돈 3, 4천 원 많게는 만 원까지도 되는데 진짜 이 복잡합니다. 이거. 라이더들은 이거 얼마를 가져가는 건지 왜 불만들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세준 기자.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 그 단건으로 배달해주는 배민원을 예로 들면은 배달의 민족은 업소한테 건당 6천 원을 일단 받습니다. 네. 그 이 6천 원을 소비자한테 얼마를 부과할지는 그 식당 사장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차피 장사 잘 돼. 그 6천 원 다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우리는 좀 낮춰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싶어. 그럼 1,000원, 2,000원만 받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3,000원, 3,000원씩 부담하고 있다고는 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 가져간 6천 원 중에 우리 라이더가 얼마를 가져가냐. 거기서 기본 배달료가 3천 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가 파업을 한 것도 이 기본 배달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1,000원 올려달라. 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부연해 설명드리면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저는 이게 세수결성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진짜 복잡한데 이게 잘 보면 주체가 5개가 있어요. 예. 배달 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는 배달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뭐 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뭐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점이 있고요. 네.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주체가 막 이제 돌아가는 시장인데 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소비자이니까 내가 보통 치킨 시켜 먹을 때 3,000원이나 5,000원 정도 뭐 네. 버림을 5,000원 낼 수도 있죠. 그것만 배달비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3,000원 정도를 내면 그럼 방금 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또 비슷한 3,000원 정도를 음식점이 부담합니다. 네. 그럼 3,000원 더하기 3,000원 6,000원이 이제 배달비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배달 라이더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달 라이더에게 소득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간에 배달 대행 업체가 끼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영등포 지사, 뭐 무슨 뭐 마포 지사 이런 그런 데서 대리점에서 일정 부분을 뗍니다. 네. 그래서 뭐 한 1,000원을 뗄 수도 있고 1,500원을 뗄 수도 있고 그럼 4,000원이나 4,500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아까 이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일 경우에 그런 건데 요즘 배달 앱들도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을 점점 이용을 덜 하니까. 그러니까 배달 앱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배달 수수료를 자꾸 이제 기본 배달료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음식점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 들어가 보면 배달만 있는 게 아니고 광고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광고를 내고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또 음식 점주들은 배달 앱에 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층적인 뭐 각종 비슷비슷한 이 요금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내는 배달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5개의 주체가 되게 그 여러 가지 그물망처럼 엮이면서 비슷비슷한 요금들을 서로 부과하고 받고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음식점과 소비자가 3,000원, 3,000원씩 내서 총 6,000원의 배달비가 생기면 그걸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업체,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나눠서 수치를 하는 건데 일단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3,000원도 이걸 좀 우리가 부족하다.
1,000원이라도 더 올려달라라고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청을 하는 건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4천억 원 넘어서서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여기에서 1,000원은 더 못 올려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배달의 민족은 배달료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없다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배달료로 수익을 내는 게 없다. 말씀하신 아까 그 수수료, 예. 건당 수수료를 얻는 거지. 아. 우리가 이 6,000원 중에서 사실상 나머지 3,000원도 뭐 우리가 비 오거나 눈 올 때 붙는 할증 요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 거리가 멀면 또 할증이 붙잖아요. 네. 이런 것들 주고 나머지 비용은 이 라이더 운영을 필요한 제반 비용들 유지비에 쓰는데 다 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조 요청대로 1,000원 올리게 되면은 우린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게 수수료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던 거지 배달비에서 우리가 얼마를 많이 떼서 실적이 높아진 게 아니다 이런 주장. 그렇죠. 그 배달비는 라이더들에게 다 준다. 이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소비자가 더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뜻이?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된다기보다는 일단 이게 플랫폼 노동의 속성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배달 기사들이 일을 하고 싶은 시간대와 네. 그 뭐 날씨와 이런 조건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날씨, 뭐 조건, 배달 조건 이런 게 다르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플랫폼은 거기에다가 비용을 쓰는 거고. 그럼 그게 결국에는 비용을 다 소진을 하고 자기들이 버는 돈이 없다고 해도 그 플랫폼의 가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 과연 이걸 갖고 수익을 얻어가지 못한다 또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지 못한다는 건 좀 그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를 뭐 1,000원을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네. 음식점에 전가를 시켜도 음식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 부담을 할 사람은 음식점 아니면 소비자인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면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최종적으로 돌고 돌아서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오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사실 뭐 이 말씀 드리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나라가 배달비가 싸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쌉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3,000원 정도 내면 웬만한 거리에 웬만한 시간대에서는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사실 해외에만 해도 이 정도 가격으로 배달이 가능한 곳은 별로 없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회사 이름이. 이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고 지금 주인은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 회사입니다. 네, 독일계 회사죠. 근데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에서 배달 영업을 철수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배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0,000원 가깝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달료가 워낙 파이가 작기 때문에 네. 서로 그 작은 걸 나눠 먹다 보니까 라이더는 라이더대로, 앱은 앱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계속 이제 불만이 생기는 그런 구조긴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네. 아파트가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하기엔 참 좋은 환경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라이더들이 1인당 가져가는 수입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 라이더들이 한 달에 뭐 500을 버네 600을 버네 그렇죠. 웬만한 뭐 직장인 생활보다 더 낫다 이러면서 좀 상황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 해서 업체들이 프로모션 많이 하더라고요. 배달비 할인이라든지.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또 배달 업체들도 좀 호시절이 다 지나간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이게 뭐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흔히. 네. 그 긱 이코노미가 흑화한다고도 요즘 표현을 하던데. 아하. 이 사실은 혁신이라는 게 뭐 그동안 배민이 뭐 없던 걸 만들어내서 혁신을 했다고 하지만 또 뒤집어서 놓고 보면 그냥 아파트 문에 붙어 있던 자석 붙어져 있는 그 배달책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휴대폰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혁신들이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배달 비용이 생기고 예전에 없던 비용을 손님이 지불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장이 확장기에서는 이게 마치 혁신이 일어난 것 같고 대단한 가치가 창출되는 것 같지만 시장이 쪼그라들 때 이렇게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확 커졌다가 위축될 때는 이 혁신이라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돼서 더 큰 비용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장의 쿠폰으로 손님을 좀 늘린다고 해도 코로나만큼 배달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그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뭔가 방법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뭐 최근에 보니까 알뜰 배달?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하는. 혹시 이거 네. 배달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알뜰 배달이라고? 저는 없어요. 저도 이용한 적은 없는데. 저 성질이 급해서 무조건 한집 배달. 이게 어떻게 보면 묶음 배달이랑 비슷한 그렇죠. 거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라이더 분들한테도? 근데 라이더 분들은 또 요게 또 불만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알뜰 배달은 우리가 근처에 두세 건을 묶어서 예. 좀 저렴한 비용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배달료가 저렴한 대신에 그만큼 라이더 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건당 비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박리담회식으로 여러 네. 군데를 걸쳐서 해야 되는. 그래서 라이더 분들은 이것도 우리가 기본 배달료 3,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예. 더 낮춰서 배달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규모가 다시 코로나19 시절처럼 커지기도 어렵고 묶음 배달도 대안은 되지 않고 그럼 결국은 가격, 비용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또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점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더 나와야 누군가의 주머니를 더 채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결론으로 네. 가는 것 같네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KBS 김준범, 석민수 그리고 처음으로 이세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박미영님이 뭐 배달비는 업체의 인건비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라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814님이 삼국지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예, 유비 관우 장비, 예, 그거 관련해서 네, 아직 정답 보내주실 시간은 더 남아 있습니다. 안규영님, 저희 회사에 곧 부장이 될 소씨 과장님이 계십니다라고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과 함께 여러분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경제의 기본기 용어부터 정말로 친절하게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